서울의 겨울은 차가운 침묵과 웅장한 소음이 공존하는 계절이다. 2025년의 어느 오후, 강남의 주요 간선도로는 퇴근 시간이 가까워지면서 거대한 쇠덩이들의 행렬로 변해버렸다. 건물들의 숲 사이로 부는 칼바람이 도시의 번잡함을 잠시 멈추게 하는 듯했다. 그러나 그 평온함 아래에는 언제나 인간의 욕망과 고통이 들끓고 있었다. 서울지방경찰청장 최응영은 검은색 관용차 뒷좌석에 앉아 미세한 흔들림 속에서 두꺼운 결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녀의 짙은 네이비색 울코트는 흐트러짐 없이 몸을 감싸고 있었고 40대 후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자세와 표정은 완벽하게 정돈된 군인 같았다. 잠시 후 중요한 시정협의회가 예정되어 있었지만 차량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은 겉으로는 번영의 극치를 달리고 있었으나 은경은 그 화려함 뒤에 숨겨진 그림자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녀의 직위는 단순한 명예가 아니었고 그 책임감은 서류 더미의 무게보다 훨씬 무거웠다. 바로 그때 차량이 완전히 멈춰섰다. 운전기사가 100m 너머로 조심스럽게 시선을 던지며 말했다. 청장님, 앞쪽에 무슨 소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적 소리가 계속 울리고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은경은 습관적으로 시계, 단순하고 기능적인 크로노그래프를 확인했다. 회의까지 남은 시간은 촉박했지만 경찰청장으로서 현장의 작은 소란조차 외면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서류에서 시선을 떼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수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었고 분명 누군가의 격렬한 고함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단순한 교통사고나 시비 이상의 어떤 불편하고 폭력적인 에너지가 느껴졌다. 그녀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 한숨은 곤란함이 아닌 이제 또다시 운명적인 순간과 맞닥뜨려야 한다는 숙명적 인지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잠시만 여기서 대기하십시오. 직접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은경은 관용차의 안전하고 안락한 공간을 벗어나 차가운 겨울 공기 속으로 발을 내디뎠다. 그녀의 잘 재단된 코트 자락이 바람에 펄럭였고 구두굽이 아스팔트 위에서 명료하고 규칙적인 소리를 냈다. 그 걸음은 주저함이 없었으나 동시에 그녀는 직감하고 있었다. 오늘 이 발걸음이 단순한 교통 정리나 현장 지시로 끝나지 않으리라는 것을. 군중 속으로 다가갈수록 상황은 더욱 명확하고 동시에 더욱 비참하게 다가왔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한 남자가 낡은 옷차림의 노숙자를 난폭하게 발로 차고 있었다. 그는 고가의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넥타이가 풀어져 있었고 얼굴은 술과 분노로 붉게 상기되어 있었다. 그의 이름은 장석도. 강남 일대에서 부동산 투기와 유흥업소를 운영하며 부와 권력을 쌓아 올린 인물이었다. 그는 자신의 가게 앞에서 서성이는 노숙자가 손님을 쫓아냈다며 인간 이하의 존재를 대하듯 증오를 퍼붓고 있었다. 이 더러운 거지, 새끼가 내 영업을 방해해? 내 놈이 뭔데, 감히, 비켜, 이 개자식아. 장석도의 고함 소리에는 폭력적인 쾌감이 실려 있었다. 현장에 먼저 도착했던 2명의 젊은 순경이 필사적으로 그를 제지하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그들의 목소리는 떨렸고 몸짓은 장석도의 압도적인 분노와 권위 앞에서 위축되어 있었다. 경찰 제복의 권위조차 돈과 술에 취한 한 남자의 오만함 앞에서는 무력해 보였다. 피해자는 40대 중반의 노숙자 단담 최재원이었다. 그는 낡고 해진 겨울 코트를 껴입은 채 아스팔트 바닥에 웅크려 앉아 있었다. 그는 필사적으로 팔로 얼굴을 가린 채 작은 신음조차 내지 않았다. 떨리는 어깨와 축 늘어진 자세는 추위보다는 깊은 절망과 공포를 이야기하고 있었다. 주변에 모여든 시민들은 스마트폰을 꺼내 이 모든 장면을 녹화하고 있었다. 누군가는 경찰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며 불만을 토했고 누군가는 인간 대 인간으로서 너무 잔인하다며 혀를 찼다. 분노와 무력감, 그리고 익명성이 뒤섞인 군중의 시선 속에서 폭력은 걷잡을 수 없이 증폭되고 있었다. 은경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다.
그녀는 인파를 해치고 앞으로 나섰다. 그녀의 표정은 극도로 차분하고 냉정했으나 눈빛은 결코 물러서지 않을 강철 같은 결의를 담고 있었다. 그녀는 제복 안주머니에서 경찰 신분증을 꺼내 들었다. 서울지방경찰청장 최운경입니다. 상황을 설명하십시오. 그 한마디에 소란스럽던 현장은 순간적으로 침묵에 휩싸였다.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과 휴대폰 카메라가 일제히 그녀에게로 향했다. 은경의 강력한 존재감이 현장의 모든 혼란을 잠재웠다. 장석도는 은경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콧방귀를 뀌며 비웃었다. 그의 눈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가득했다. 여자라고? 세상 참 좋아졌네. 여자가 청장이라니. 그의 목소리에는 권위를 무시하는 오만함이 넘쳐 흘렀다. 은경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그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성별에 관계없이 저는 이 도시의 치안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지금 당장 폭력 행위를 멈추고 냉정하게 사건 경위를 설명하십시오. 장석도의 분노가 폭발했다. 아가씨가 뭘 안다고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이 거지 새끼가 내 가게 앞에서. 아가씨가 아니라 청장입니다. 은경은 단호하게 그의 말을 잘랐다. 그리고 어떤 이유로든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먼저 이분에게 사과하고 정식으로 신고하면 적절히 조사하겠습니다. 장석도의 얼굴은 더욱 붉게 달아올랐다. 주변의 시민들과 카메라가 자신을 향하고 있음을 의식한 듯 그는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다. 그리고 돌연 그는 은경에게 성큼 다가섰다. 내까짓 게 뭔데 감히 내게 명령해. 장석도의 손이 번개처럼 뻗어나와 은경의 코트 깃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군중 속에서 짧은 비명과 함께 경악의 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 순간 운명의 톱니바퀴는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시비가 아니었고 이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다. 이 만남은 장석도의 몰락이자 서울 전체 부패 네트워크의 종말을 예고하는 서막이었다. 장석도의 격렬한 절규가 아스팔트 바닥에 처참하게 부딪히며 흩어졌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폭주하던 폭력의 에너지는 최운경 청장의 간결하고 정확한 제압 기술 앞에서 맥없이 꺾였다. 주변을 에워싸고 있던 군중들 사이에서 짧은 침묵이 흘렀다가 이내 웅성거림과 함께 박수소리가 터져 나왔다. 대단하다. 역시 청장님이시네. 익명의 환호는 그녀의 갑작스러운 등장이 가져온 충격만큼이나 강렬했다. 은경은 흐트러진 코트의 깃을 바로잡으며 일어섰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고요했으나 그 고요함 속에는 방금 벌어진 일에 대한 단 하나의 평가만이 자리 잡고 있었다. 위협, 단순한 주치 폭력이 아닌 공권력에 대한 노골적이고 오만한 도전이었다. 장석도는 쓰러진 와중에도 증오와 굴욕감으로 일그러진 얼굴로 으르렁거렸다. 이 계집애가 내가 누군지 알아? 장석도야. 내 놈이 날 건드린 대가를 치르게 될 거다. 은경은 그 위협을 묵살한 채 주변의 순경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김 형사,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 혐의로 즉시 체포하고 본부로 이송하세요. 그리고 피해자 최재원 씨를 안전한 곳으로 모시고 상처를 확인한 후 병원 치료를 지원하십시오. 모든 절차는 법과 원칙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하세요. 젊은 김 형사는 놀라움과 존경이 뒤섞인 얼굴로 우렁차게 대답했다. 예, 청장님. 그는 재빨리 장석댁의 수갑을 채웠다. 장석도는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에도 멈추지 않고 읊조렸다. 기억해둬라. 내가 아는 뒷배를 알게 되는 날, 청장이든 뭐든 다 소용없게 될 테니. 이 마지막 위협은 은경의 직감을 확신으로 바꿔놓았다. 이 남자의 오만은 단순히 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랫동안 유지되고 보호받아온 시스템에서 나온 것이었다. 현장 정리를 마친 은경은 김 기사가 대기하고 있는 관용차로 돌아왔다. 김 기사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문을 열어주었다. 청장님, 괜찮으십니까? 라디오로 들었습니다. 그 남자가 감히 괜찮습니다. 김 기사님. 은경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녀의 코트에는 흙먼지 하나 묻지 않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보다 더 싸늘한 무언가를 감지하고 있었다. 그녀는 뒷좌석에 앉아 곧장 지시했다. 지금 즉시 본부에 연락해서 장석도라는 인물에 대한 모든 정보를 취합하도록 하세요. 그의 사업체, 과거 형사 기록, 그리고 최근 3년간의 모든 고소, 고발 기록까지 빠짐없이 보고하도록. 차량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은경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화려한 빌딩들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서울은 겉으로 보기에 완벽했지만 그 이면에는 수많은 고통과 불의가 묵인되어 축적된 어둠이 도사리고 있었다. 오늘 그녀가 우연히 마주친 이 사소한 폭력 사건은 거대한 부패의 빙산이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한 첫 번째 징후일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그녀의 등골을 차갑게 식혔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다. 수화기 너머로 수사팀장의 긴급하고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청장님, 장석도에 대한 초기 조사가 끝났습니다. 폭행 및 공갈 혐의로 몇 차례 전과 기록은 있지만 특이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말해보세요. 은경은 침착하게 대답했지만 이미 불길한 기운을 느끼고 있었다. 지난 3년 동안 그와 관련된 신고가 총 25건 접수되었는데 모두 증거 불충분으로 종결 처리되었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그 기간 동안 장석도 관련 사건을 맡았던 담당 경찰관들이 계속해서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마치 누가 의도적으로 그가 발을 담근 사건들의 흐름을 끊어놓으려고 한 것처럼 말입니다. 은경의 미간이 좁혀졌다. 25건.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조직적, 묵인의 뚜렷한 패턴이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며 결정을 내렸다. 알겠습니다. 특별 수사팀을 즉시 구성하십시오. 수사 범위는 단순 폭행을 넘어 장석도의 모든 불법 사업체와 과거 종결된 25건의 사건 기록, 그리고 당시 담당했던 모든 경찰관 명단을 확보하십시오. 철저하게 파헤쳐야 합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예상했던 첫 번째 압력이 들어왔다. 비서실을 통해 시청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시장과의 회의가 지연된 것에 대한 거칠의 사과였지만 그 이면에는 장석도 사건을 조용히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은근한 압박이 담겨 있었다. 은경은 단호하게 응수했다.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며 시장님께서 걱정하실 만한 정치적인 사안이 아닙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될 것입니다. 하지만 외부의 압력보다 더욱 은경을 짓누른 것은 내부의 침묵이었다. 그녀는 경찰청으로 돌아왔지만 사무실 분위기는 평소와 달랐다. 일부 간부들은 그녀의 눈을 피했고 그녀의 과감한 현장 개입에 대해 너무 성급하고 정치적으로 무모했다는 내부의 비판이 이미 암암리에 돌고 있었다. 특히 감찰실장의 태도는 미묘했다. 늦은 밤 은경은 홀로 청장실에서 장석도와 관련된 초기 보고서들을 펼쳐놓았다. 그녀는 테이블 위의 서류들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녀의 수사를 방해할 뒷배의 실체를 찾아내야 했다. 그녀는 최재원 씨를 비롯한 25건의 피해자들이 수년 동안 침묵을 강요당하고 무시당해 온 고통의 시간을 떠올렸다. 그들의 절망이 바로 그녀가 이 싸움을 멈출 수 없는 이유였다. 그때 발신자 표시가 없는 전화가 걸려왔다. 은경이 전화를 받자 낮고 굵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최은경 청장님이시죠? 장석도 건 이쯤에서 덮는 게 좋을 겁니다. 청장님께도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따님이 대학교에 다닌다고 들었는데 내일부터는 조심하는 게 좋을 겁니다. 은경의 심장이 차갑게 얼어붙는 듯했다. 협박. 그녀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고 노골적이며 비열한 방식이었다.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낮은 목소리로 단호하게 말했다. 누구십니까? 상대방은 대답 대신 비웃음을 흘렸다. 그저 충고하는 사람입니다. 너무 깊이 파헤치려 하지 마세요. 은경은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다. 그녀는 곧바로 비서에게 지시하여 딸에게 경호팀을 붙이고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키도록 조치했다. 공포는 잠시 그녀를 짓눌렀지만 그 공포는 이내 더욱 강한 결의로 변모했다. 이제 이 싸움은 단순한 부패 척결을 넘어섰다. 그것은 그녀의 가족,
그리고 이 도시의 수많은 평범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생존의 문제였다. 그녀는 창밖의 서울 야경을 응시했다. 화려한 불빛 아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검은 그림자들이 활가해치고 있었다. 장석도의 오만한 눈빛, 그가 던진 위협, 그리고 지금 막 걸려온 비열한 협박 전화까지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사슬로 연결되어 있었다. 단순한 폭력배가 아니야. 뿌리 깊은 조직 범죄의 일각이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수십 년 동안 묵인되어 온 범죄의 뿌리를 바로 이 우연한 사건을 통해 뽑아내야 할 운명적인 소명을 느꼈다. 특별 수사팀을 가동시킬 시간이었다. 그녀는 결제 서류 대신 수사 전략 지도에 펜으로 단호하게 밑줄을 그었다. 그녀의 앞에 놓인 싸움은 길고 험난하겠지만 그녀는 이미 이 도시의 정의를 위한 싸움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기로 결정한 상태였다. 공포 속에서 결단이 태어났다. 밤새도록 이어진 위협과 결단은 최운경 청장의 의지를 더욱 단단하게 벼려놓았다. 익명의 목소리가 던진 가족에 대한 위협은 그녀를 잠시 주저하게 만들었으나 이내 공포는 냉철한 분노로 바뀌었다. 그녀는 딸을 안전하게 피신시키는 조치를 취한 후 마치 수술을 앞둔 외과 의사처럼 감정을 배제하고 오직 눈앞의 목표, 즉 부패의 뿌리를 찾아내는 데만 집중했다. 그녀에게 이제 이 사건은 단순한 공무 집행 방해를 넘어 자신이 지켜야 할 가치와 도시의 어둠 사이의 전면전이었다. 이튿날 오전, 장석도는 변호인과 함께 경찰청 조사실의 모습을 드러냈다. 전날 밤 아스팔트에 처박혔던 굴욕에도 불구하고 그는 흠잡을 데 없는 새 양복을 입고 있었다. 그 자신감은 법의 보호를 받는다고 믿는 특권층의 오만함 그 자체였다. 그의 옆에는 거대 로펌 소속의 변호사가 앉아 있었는데 그 냉랭한 시선은 마치 은경의 모든 움직임을 재단하려는 듯했다. 은경은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장석도와 눈을 맞추었다. 장석도 씨, 어제 오후 사건에 대해 진술하겠습니다. 장석도는 코웃음을 치며 곧바로 방역했다. 진술? 내가 피해자인데 무슨 진술을 해. 청장 당신이 날 폭행했잖아. 변호사가 재빨리 개입했다. 그의 목소리는 교활하고 법률적이었다. 제 의뢰인은 정당한 영업활동을 방해받았고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공권력 행사를 받았습니다. 오히려 저희는 국가 배상을 청구할 생각입니다. 당신의 폭력 행위는 청장이라는 직책을 이용한 권한 남용입니다. 장석도는 변호인의 말을 거들며 경멸에 찬 미소를 지었다. 이것이 그들이 수십 번, 아니 25번이나 사건을 무마시켜 왔던 방식이었다. 진실을 왜곡하고 권력의 힘을 역이용하여 공권력을 공격하는 패턴. 하지만 은경은 그들의 예상 범위를 훨씬 뛰어넘고 있었다. 그녀는 태블릿을 꺼내 아무렇지도 않게 영상을 재생했다. 화면에는 장석도가 먼저 은경의 깃을 움켜쥐는 장면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다. 그리고 이어진 은경의 방어적 제압 과정. 이 영상은 그녀가 아닌 현장에 있던 시민들 중 4명의 휴대폰에 녹화된 것이었다. 이것이 정당한 항의로 보이십니까? 은경이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울림은 조사실을 가득 채웠다. 현장에 있던 다수의 시민이 이 모든 과정을 녹화했고 저희는 그들의 협조를 받아 모든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변호사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그들은 경찰 내부의 묵인과 증거 조작에는 익숙했지만 대중의 눈과 수많은 스마트폰 카메라라는 통제 불가능한 변수에 대해서는 준비하지 못했다. 장석도는 당황한 듯 혀를 찼다. 그래서 뭐? 술 조금 마시고 실수했을 수도 있지. 실수요? 은경은 서류를 넘기며 차가운 어조로 말했다. 장석도 씨는 지난 3년 동안 이와 유사한 실수를 25번이나 했습니다. 상인들에게 보호비를 요구하고 거절하면 폭력을 휘둘렀죠. 피해자들이 모두 신고했지만 묘하게도 전부 불기소 처분되었습니다. 장석도의 여유롭던 표정이 일순간 경직되었다가 다시 뻔뻔함으로 돌아왔다. 증거 없는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은경은 그의 위협을 무시하고
다른 서류를 꺼냈다. 그것은 피해자 최재원 씨의 진단서였다. 오늘 오후 장석도 씨가 폭행한 최재원 씨의 진단서입니다. 갈비뼈에 금이 갔고 얼굴 전체에 타박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소견에 따르면 이 상처들은 오늘 하루에만 생긴 것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은경은 장석도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최재원 씨는 이 분노와 폭력에 축적된 희생자입니다. 당신은 그가 건설회사 현장 감독이었을 때부터 그를 노숙자로 전락시킨 후에도 지속적으로 그를 괴롭혀 왔습니다. 장석도의 얼굴이 마침내 무너졌다. 그의 입에서는 더 이상 오만함 대신 땀이 흘렀다. 은경은 그의 침묵을 틈타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바로 그때 문이 열리고 수사팀장 김 형사가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묵직한 서류철이 들려 있었다. 청장님, 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장석도는 급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뭐, 영장? 무슨 권리로? 은경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단호하게 선언했다. 공무집행방해, 특수폭행, 그리고 조직폭력 혐의입니다. 지금부터 당신과 관련된 모든 사업장, 주거지, 그리고 금융계좌를 조사할 것입니다. 변호사가 당황하여 소리쳤다. 잠깐만요. 이건 과도한 수사권 남용입니다. 단순 폭행 사건에 이 정도까지. 단순 폭행이 아닙니다. 은경은 변호사를 바라보았다. 경찰청장에 대한 폭행은 공권력 자체에 대한 도전이며 이는 중대범죄입니다. 더구나 장석도 씨의 과거 행적은 조직적 범죄의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줍니다. 우린 이미 당신의 뒤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장석도의 안색이 파랗게 질렸다. 너 정말 내가 누군지 모르고 이러는 거냐? 방금도 들었습니다. 은경은 문을 향해 걸어가며 말했다. 장석도 씨,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당신이 숨겨둔 증거가 있다면 지금부터는 우리가 그것을 찾을 차례입니다. 김 형사, 수색을 즉시 시작하세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은경이 조사실을 나서는 뒷모습은 냉정하고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조사가 단순히 한 명의 폭력배를 잡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리라는 것을. 그녀가 던진 수색 영장은 이미 서울의 어둠 깊숙이 잠들어 있던 거대한 부패의 댐에 작은 균열을 내기 시작한 것이었다. 그날 밤 서울 시내 곳곳에서는 경찰 특수팀의 차량들이 은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의 목표는 단순한 범죄자가 아니라 장석도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오랫동안 법 위에 군림해온 조직의 심장부였다. 그녀는 장석도가 그토록 굳게 믿고 의지했던 뒷배가 과연 얼마나 강력한지, 그리고 그들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었다. 운명의 수색은 이미 시작되었다. 새벽이 오기 전 서울의 하늘은 가장 깊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최은경 청장의 명령에 따라 구성된 특별수사팀은 15개 팀으로 나뉘어 일제히 움직였다. 차가운 겨울 공기는 경찰차의 차체를 날카롭게 스치고 지나갔다. 이 거대한 도시에 드리워진 부패의 그림자를 걷어내기 위한 운명적인 수색이 시작된 것이다. 수사팀이 향한 곳은 장석도의 핵심 거점들, 공식적인 사무실, 그가 운영하던 불법 유흥업소, 그리고 은닉 자금을 보관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들이었다. 은경 청장은 현장 상황실에서 무전을 통해 모든 팀을 지휘했다. 증거 인멸 방지가 최우선입니다. 1초의 오차도 허용하지 마십시오. 모든 팀, 목표 지점에 동시 침입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고요했지만 그 속에는 강철 같은 통제력이 담겨 있었다. 새벽 5시 정각, 서울 전역에서 일제히 수색이 시작되었다. 은경 청장과 김 형사가 이끄는 본대가 제일 먼저 들이닥친 곳은 장석도의 강남 중심계에 위치한 호화로운 사무실이었다. 문을 부수고 진입했을 때 이미 누군가가 서류를 태우려는 연기가 희미하게 코끝을 스쳤다. 증거 확보, 움직이지 마. 형사들은 재빨리 움직여 소각하려던 서류들을 진압했다. 타이밍은 아슬아슬했지만 그들의 결단력이 승리했다. 수색이 진행되던 중
김 형사가 벽에 걸린 낡은 동양화 액자 뒤에서 무언가를 발견했다. 청장님, 여기를 보십시오. 액자를 떼어내자 육중한 금고의 문이 모습을 드러냈다. 장석도의 오만함이 숨겨놓은 비밀 창고였다. 금고 전문가가 현장에 투입되었고 잠시 후 철컥하는 무거운 소리와 함께 금고 문이 열렸다. 금고 안에는 육중한 현금 다발과 함께 몇 권의 검은색 장부가 가득 들어 있었다. 현금은 세어보니 3억 원이 넘는 거액이었다. 그러나 은경의 시선은 현금이 아닌 그 장부에 고정되었다. 이것이 바로 부패의 실체입니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장부를 펼쳐본 순간 수사팀은 일순간 얼어붙었다. 그 장부는 단순한 회계 기록이 아니었다. 날짜와 함께 이니셜과 직책이 꼼꼼하게 송을씨로 기록되어 있었다. 경찰청 총경, 구청 도시계획과장, 시의원 류민준 등 고위 공직자들의 이름이 줄줄이 나열되어 있었다. 그 옆에는 금품 수수액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는데 그 총액은 5억 원을 훨씬 상회했다. 김 형사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말했다. 청장님, 이것만으로도 당장 긴급체포와 구속영장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순 조직폭력배가 아니었습니다. 은경은 장부를 천천히 덮었다. 그녀의 표정은 희열 대신 무거운 책임감을 드러냈다. 이 명부에 기록된 인물들,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조사해야 합니다.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외부 검사도 파견 요청하십시오. 김 형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하지만 청장님, 이 명단에 우리 본부의 간부 2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 분은 저희 조직범죄수사대 담당 부장이십니다. 은경의 눈빛이 싸늘하게 식었다. 그녀는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내부 배신을 눈으로 확인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그렇다면 더욱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내부 감찰팀을 즉시 가동시키십시오. 이들은 도시의 암덩어리일 뿐만 아니라 경찰 조직의 심장에 박힌 독침입니다. 동시에 다른 수색팀으로부터도 보고가 쏟아져 들어왔다. 장석도가 운영하던 다른 사업장에서 압수한 컴퓨터 파일에서는 놀라운 영상 자료가 발견되었다. 고급 요정에서 장석도가 정치인들에게 현금 다발을 건네는 장면이 고스란히 녹화되어 있었다. 보험용이었을 겁니다. 은경은 씁쓸하게 말했다. 자신을 언제든 배신할 수 있는 뒷배를 역으로 협박하기 위한 장치였던 것이다. 또 다른 팀은 장석도의 비밀 도박장 기록을 찾아냈다. 이용자 명단에는 유명 기업의 간부들과 심지어 경찰 고위직 인사들의 이름이 섞여 있었다. 이들은 거액의 도박 빚을 탕감받는 대가로 장석댁에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의 범죄를 묵인해 주었다. 이 모든 증거들은 하나의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다. 장석도의 범죄 행위는 우발적이거나 개인적인 탐욕이 아니었다. 그것은 치밀하게 계획된 조직적 카르텔이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로 서울시의 가장 높은 권력층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튿날 아침이 밝아올 무렵 압수된 증거품들이 서울지방경찰청 본부로 쉴 새 없이 운반되었다. 증거품 보관실은 상자로 가득 찼고 디지털 포렌식 팀은 압수된 컴퓨터와 휴대폰 분석에 착수했다. 그중 장석도의 노트북에서 분석가들은 더욱 충격적인 문서를 발견했다. 청장님, 이것은 아직 공개되지 않은 재개발 계획 문서입니다. 문서는 3년 후까지의 재개발 계획을 상세히 담고 있었으며 어느 지역이 개발되고 보상금이 얼마인지까지 명시되어 있었다. 장석도는 이 내부 정보를 미리 입수하여 부지를 헐값에 매입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정보를 넘긴 사람은 누구입니까? 은경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파일 속성을 보니 시청 도시계획과 김 과장의 컴퓨터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었다. 장석도가 노숙자 최재원 씨를 비롯한 서민들을 폭행하고 괴롭혔던 이유도 명확해졌다. 그들이 재개발 예정 부지에 남아있으면 토지 매입이 지연되고 결국 막대한 보상금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장석도의 폭력은 재개발 정보를 선점한 권력자들이 서민들의 생존권을 짓밟기 위해 사용한 테러 행위였던 것이다. 이 발견은 은경의 분노를 극대화시켰다. 이 범죄는 단순히 돈을 훔치는 것을 넘어 도시의 가장 취약한 사람들의 삶과 희망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곧바로 김 과장 체포를 지시하고 곧바로 가장 은밀하게 보관되어야 할 보고서와 사진들을 검토했다. 사진 속에는 장석도가 서울시 의원 류민준과 고급 골프장에서 웃고 있는 모습, 경찰청 고위 인사들과 어깨동무를 하고 있는 모습 등이 담겨 있었다. 청장님, 이 정도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김 형사의 목소리에는 우려가 담겨 있었다. 은경은 장석도의 오만했던 눈빛을 떠올리며 단호하게 대답했다.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그녀는 창문 밖으로 떠오르는 새벽의 옅은 빛을 바라보았다. 그 빛은 그녀가 마주해야 할 어둠의 깊이를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었다. 부패한 권력의 뿌리가 그녀의 예상보다 훨씬 깊고 넓다는 것을 확인한 순간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물러설 수 없었다. 장부는 그녀의 손에 있었고 이제 그 이름들 하나하나에 법의 심판을 내릴 차례였다. 장석도의 사무실에서 압수된 검은 장부는 서울 정계와 경찰 고위층을 연결하는 부패의 실타래를 한순간에 풀어헤쳤다. 새벽녘에 진행된 동시다발적 수색은 언론을 통해 장석도 게이트라는 이름으로 보도되기 시작했고 도시 전체가 충격에 휩싸였다. 그러나 이 폭풍의 눈에는 언제나 외부의 압력이 가해지기 마련이었다. 수색 직후 최은경 청장의 집무실 전화는 쉴 새 없이 울렸다. 시장과 시의회 의장 측근들로부터 걸려온 전화들은 수사의 속도를 늦추고 사건을 조용히 정리하라는 압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들은 정의나 법치 대신 오직 정치적 안정이라는 명분만을 내세웠다. 은경은 이 모든 전화를 직접 받거나 비서실을 통해 단호하게 거절했다. 수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 중이며 어떠한 외부 개입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외부의 압력이 거세질수록 내부의 감시 또한 조여왔다. 오후 늦게 경찰청 감찰관 윤 감찰관이 그녀의 집무실을 예고 없이 찾아왔다. 50대 중반의 윤 감찰관은 회색 정장에 냉정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는 창밖의 서울 시내를 바라보며 은경에게 말했다. 차 청장, 장석도 건을 너무 키우지 마십시오. 당신이 지금 건드린 사람들은 단순히 장석도 한 명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손대서는 안 될 뿌리 깊은 세력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쯤에서 적당히 처벌하고 종결하는 것이 모두를 위해 좋습니다. 은경은 정면으로 그를 마주보았다. 그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윤 감찰관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돌아섰다.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장석도 한 명을 잡는다고 이 부패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청장님께도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따님이 대학교에 다닌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그의 말이 딸의 안전을 언급하자 은경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날카롭게 변하며 살기가 감돌았다. 그녀는 테이블을 손으로 짚으며 몸을 일으켰다. 지금 저를 협박하시는 겁니까? 협박이 아닙니다. 충고입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하십시오. 정의를 외치다가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장석도만 처리하고 멈추십시오. 윤 감찰관은 그녀의 결단을 시험하듯 압박했다. 나가주십시오. 은경은 단호하게 문 쪽을 가리켰다. 저는 이 도시의 치안을 책임지는 경찰관입니다. 눈을 감으라는 충고는 더 이상 듣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 윤 감찰관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작은 한숨과 함께 집무실을 나섰다. 후회하게 될 겁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차가운 겨울 바람처럼 은경의 귀를 스쳤다. 내외부의 압력과 고립 속에서 은경은 스스로의 결의를 다지기 위해 가장 먼저 피해자를 찾아 나섰다. 그녀는 홀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최재원 씨를 방문했다. 깨끗한 병실 침대에 누워있는 그의 모습은 여전히 초췌했지만 눈빛에는 며칠 전 거리에서 보았던 공포 대신 옅은 생기가 돌아오고 있었다. 청장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재원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했다. 은경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조심스럽게 물었다. 최재원 씨, 장석대에 대해 더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최재원 씨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폭행 사건의 배후를 넘어 이 모든 부패 네트워크의 비참한 기원을 설명해 주었다. 장석도는 혼자가 아닙니다. 더 큰 조직이 있습니다. 재개발 비리 조직입니다. 최 씨는 물 한 모금을 마시고 계속했다. 3년 전 저는 건설 현장 감독이었습니다. 저는 우연히 장석도의 불법적인 재개발 정보를 빼돌리는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신고하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은경은 운명의 잔혹한 아이러니를 깨달았다. 최재원 씨가 우연히 목격했던 그 비리가 지금 그녀가 파헤치고 있는 장석도 게이트의 핵심이었다. 길거리의 우발적인 폭행이 아니었다. 최재원 씨는 계속해서 비참한 운명의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장석도는 내가 그 정보를 안다는 것을 알고 저를 도박장으로 유인했습니다. 그들은 내게 약물을 먹여 정신을 잃게 한 후 거에게 도박 빚을 진 것처럼 위장했습니다. 그리고는 제 모든 재산을 빼앗고 저를 거리로 내몰았습니다. 그 이후로 장석도 조직은 최재원 씨가 입을 열까봐 지속적으로 폭행과 협박을 가하며 그를 괴롭혀왔다. 길거리에서의 폭행은 장석도의 사적인 분노가 아니라 오랫동안 지속된 조직적인 폭력의 마지막 단계였던 것이다. 저 같은 피해자가 많습니다. 최 씨는 떨리는 손으로 침대 시트를 움켜쥐었다. 그들도 용기를 내서 증언할 겁니다. 은경은 그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감사합니다, 최재원 씨. 당신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법정에서 증언해 주시겠습니까? 이번에는 제가 당신을 지키겠습니다. 최재원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공포에 질려 있지 않았다.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단 하나의 결이 진실을 밝히겠다는 의지만이 남아 있었다. 병원 문을 나서는 은경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마음은 더욱 단단해졌다. 길거리의 노숙자였던 최재원 씨의 비참한 운명과 서울시 고위층이 연루된 거대한 부패 카르텔이 재개발 이권이라는 하나의 끈으로 잔인하게 엮여 있었다는 사실은 이 사건의 정의가 개인의 구원을 넘어 도시 전체의 정화에 달려 있음을 말해주었다. 경찰청으로 돌아온 은경은 곧바로 긴급 작전 회의를 소집했다. 그녀는 장석도의 장부에서 나온 명단에 포함된 모든 인물들의 사무실과 자택을 대상으로 내일 새벽 동시다발적인 2차 수색을 감행할 것을 지시했다. 김 형사가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물었다. 청장님, 그렇게 대규모로 진행하면 언론에 누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부의 압력이 오히려 공개적으로 합시다. 은경은 단호하게 말했다.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수색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함부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언론과 국민의 시선이야말로 우리 수사팀을 지켜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모든 책임은 자신이 지겠다고 선언하는 은경의 모습에 회의실에 모인 팀원들의 눈빛이 빛나기 시작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경찰관으로서 해야 할 일,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을 마침내 제대로 수행할 기회를 잡았음을 깨달았다. 그날 밤 최은경 청장은 다시 한번 가족의 안전을 확인했다. 그리고 홀로 남아 다음 날 새벽을 위한 서류들을 정리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범죄자를 쫓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심장에 박힌 부패의 뿌리를 뽑아내는 운명적 사명의 선두에 서 있었다. 두 번째 대규모 수색은 그녀가 시스템과의 전면전을 선포하는 신호탄이었다. 최재원 씨와의 만남을 통해 장석도 게이트가 단순히 폭력과 갈취를 넘어 재개발 이권을 둘러싼 도시계획 차원의 조직적 범죄임을 확신한 최은경 청장은 더 이상 지체하지 않았다. 그녀는 곧바로 2차 수색 작전을 개시했다. 이번 목표는 장석도의 검은 장부에 이름이 적힌 경찰 간부, 구청 직원, 그리고 시의회 의장 류민준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들의 사무실과 자택이었다. 새벽 3시, 서울은 영하의 차가운 정적 속에 잠겨 있었다.
경찰 특공대가 아닌 정예 요원들로 구성된 특별수사팀 150여 명이 은밀하게 서울지방경찰청 앞에 집결했다. 은경은 최종 브리핑을 통해 팀원들에게 단호한 명령을 내렸다. 이번 수색은 언론에 공개됩니다. 국민의 눈이 우리의 방패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움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이 작전의 모든 책임은 제가 집니다. 여러분은 오직 경찰관으로서 해야 할 일만 수행하십시오. 대규모 일제 수색은 새벽이 밝아오면서 시작되었다. 경찰차들이 사이렌을 끄고 강남과 용산을 비롯한 부패 카르텔의 심장부를 향해 움직였다. 이례적으로 수많은 언론사 카메라가 현장에 대기하고 있었다. 은경 청장의 전략은 명확했다. 부패 세력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수사가 아니라 대중의 시선이라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수색이 진행되면서 예상했던 대로 엄청난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다. 특히 수사팀이 집중한 곳은 부패 네트워크의 정점인 류민준 시의회 의장의 자택이었다. 얼마 후 김 형사가 흥분과 놀라움이 뒤섞인 목소리로 무전을 보내왔다. 청장님, 대박입니다. 류민준 의장 자택에서 현금 10억 원이 발견되었습니다. 장부와 대조해보니 장석도로부터 받은 자금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다른 팀에서도 연이어 보고가 들어왔다. 구청 간부의 집에서는 명품 시계와 귀금속이, 그리고 장석댁에 협력했던 경찰 간부의 사무실에서는 류 의장과의 접대 증거 서류가 발견되었다. 부패의 연결고리가 하나씩 눈앞에 해체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모든 발견 중 은경에게 가장 충격적으로 다가온 증거는 류민준의 개인 금고에서 압수된 한 권의 사진첩이었다. 이 사진첩에는 장석도와 류민준이 함께 찍은 사진뿐만 아니라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거대한 권력의 얼굴들이 담겨 있었다. 청장님, 이 사진들을 확인해 주십시오. 김 형사가 긴급히 전송한 사진들을 은경은 집무실의 대형 스크린으로 확인했다. 사진 속에는 류민준 의장과 장석도 외에도 경찰청 차장, 국토부 국장, 심지어 대기업 회장까지 함께 골프를 치거나 고급 요정에서 만찬을 즐기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모두 웃고 있었고 그 웃음은 이 도시의 정의를 비웃는 듯했다. 은경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다. 장석도는 단순한 지역 폭력배가 아니라 정경관이 유착된 부패 카르텔의 일가의 행동대장에 불과했던 것이다. 사진들은 대부분 최근 1년 이내에 찍힌 것으로 이들의 관계가 매우 현재 진행형이며 깊다는 것을 입증했다. 이 정도 규모라면 우리가 정말 감당할 수 있을까요? 특별수사팀 내에서도 불안감이 확산되었다. 이 싸움은 경찰 조직 대 범죄 조직이 아니라 경찰 조직 대 대한민국 기득권 세력과의 싸움이 될 것임을 모두가 직감했다. 은경은 흔들리지 않았다.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일입니다. 이들이 수년 동안 묵인해온 죄악의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합니다. 그녀는 류민준 의장을 비롯한 사진 속 모든 인물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것을 지시했다. 대규모 수색 결과가 발표되자 정계는 말 그대로 지진이 난 듯 뒤집혔다. 국회에서는 긴급 대책회의가 소집되었고 여당과 야당은 이 부패 사건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국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고 언론은 연일 장석도 게이트 특종 보도를 쏟아냈다. 대중의 관심은 은경 청장의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되어 주었다. 하지만 그녀가 고립된 것은 아니었다. 바로 그날 저녁 집무실 문을 조심스럽게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다. 들어선 사람은 다름 아닌 윤 감찰관이었다. 그러나 그의 얼굴은 지난번처럼 오만하거나 냉정하지 않았다. 대신 깊은 후회와 고뇌의 그림자가 드리워 있었다. 차 청장님, 사과하러 왔습니다. 윤 감찰관은 고개를 숙였다. 은경은 그를 의자에 앉도록 권했다. 무슨 일입니까? 윤 감찰관은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다. 10여 년 전 그 역시 실수로 장석도 조직과 관련된 금품을 받았고 그것이 약점이 되어 지속적으로 협력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그는
장석도와 류민준의 협박에 굴복하여 수사를 덮으라는 압력을 넣어왔던 내부의 배신자 중 한 명이었다. 저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들의 손에 놀아나고 싶지 않습니다. 청장님께서 그 두려움의 장벽을 부수셨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증언하겠습니다. 윤 감찰관의 용기 있는 고백은 은경에게는 예상치 못한 강력한 내부 지원군이었다. 부패의 시스템 속에서 최소한의 양심을 지키려는 사람들의 작은 불씨가 꺼지지 않았음을 확인시켜주는 순간이었다. 은경은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함께 싸웁시다. 이어진 새벽 또 다른 뜻밖의 정보가 수사팀에 도착했다. 장석도 조직의 회계사였던 인물이 양심 선언을 하고 모든 장부와 증거 자료를 제출한 것이다. 그는 더 이상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 것을 지켜볼 수 없다고 했다. 최은경 청장의 지휘 아래 특별수사본부는 류민준 의장을 포함한 거물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기 위한 최종 증거 분석에 돌입했다. 수사 대상자는 80여 명으로 늘어났고 이제 이 싸움은 누가 먼저 무너지느냐의 싸움이 되었다. 그들은 시스템 전체와 맞서고 있었지만 그녀의 곁에는 김 형사와 윤 감찰관 그리고 용기를 낸 수많은 피해자들이 서 있었다. 정의를 위한 전쟁은 이제 막 본게임에 들어섰다. 장석도 게이트에 연루된 거물급 인사들의 사진이 공개되자 부패 카르텔의 심장부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졌다. 류민준 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핵심 인사들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거대 로펌 변호인단을 꾸려봤었다. 하지만 경찰청 내외부에서 동시다발적인 협력과 양심 선언이 이어지면서 수사의 칼날은 더욱 정교하고 날카로워졌다. 이러한 압도적인 증거 앞에서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장석댁에서 마침내 거래를 요청하는 연락이 왔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오만한 사업가가 아니었다. 그의 변호인은 장석도가 모든 것을 자백할 테니 최소한 사형만은 면하게 해달라는 거래 조건을 제시했다. 최은경 청장은 흔쾌히 접견실로 향했다. 구치소 면회실에 앉아있는 장석도는 며칠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억만금을 호가하던 맞춤 양복 대신 죄수복을 입은 그의 모습은 초라함 그 자체였고 얼굴은 수척해져 있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상대를 위협할 힘도 자존심도 남아있지 않았다. 무엇을 또 캐내러 오셨습니까? 장석도가 힘없이 입을 열었다. 은경은 그의 앞에 두툼한 서류 뭉치를 내려놓았다. 그 서류는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 동결된 장석도의 모든 재산 목록이었다. 장석도 씨, 거래는 없습니다. 당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다만 자백하고 협력한다면 감형은 법원에서 고려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장석도는 자신의 모든 비밀 계좌와 부동산이 발각되었다는 사실에 만견자실했다. 그의 20년 악행으로 쌓아 올린 모든 부와 권력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그는 침묵했다. 그 침묵은 저항이 아닌 철저한 패배였다. 은경은 조용히 서류를 넘기며 최재원 씨를 비롯해 장석도의 폭력에 의해 삶이 파괴된 피해자들의 진단서와 증언 기록을 펼쳤다. 당신은 혼자 힘으로 이 거대한 조직을 운영할 수 없었습니다. 누가 당신의 뒤를 봐주었습니까? 그리고 당신의 폭력으로 인해 삶을 잃은 사람들은 모두 몇 명입니까? 장석도는 마침내 고개를 떨구었다. 억지로 버티려 했던 마지막 자존심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그는 긴 침묵 끝에 마치 무거운 짐을 토해내듯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5년 전부터였습니다. 재개발 정보를 미리 빼돌려 땅을 사 모았습니다. 류민준 의장이 주도했고 저는 그 계획을 실행하는 행동대장이었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더러운 일, 폭력과 협박, 사람들을 쫓아내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는 최재원 씨를 어떻게 파멸시켰는지도 상세히 설명했다. 최재원은 우리의 거래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를 도박장으로 끌어들여 약을 먹이고 거액의 빚을 진 것처럼 위장했습니다. 그가 입을 열지 못하도록 계속 괴롭혔습니다. 응영은 녹음기를 작동시킨 채 단 하나의 감정도 드러내지 않고 질문을 이어갔다.
당신의 폭력으로 자살에 이르게 된 피해자는 총 몇 명입니까? 장석도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14명입니다. 도박 빚을 견디지 못하거나 가게를 빼앗긴 후 생활고로. 그들 중 대부분은 제가 직접 사채 빚을 위장해 압박했습니다. 그 순간 은경은 장석도가 파놓은 죄악의 심연이 어디까지인지 확인시켜줄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그녀는 미제 사건 파일에서 찾아낸 15년 전 실종된 기자 사진을 그의 앞에 놓았다. 그 기자는 장석도 조직의 배후를 취재하다가 사라졌었다. 이 사람을 기억하십니까? 15년 전 조직 폭력을 취재하던 기자였습니다. 장석도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핏기 없이 하얗게 질렸다. 그의 눈빛은 깊은 공포와 절망으로 채워졌다. 그때 제가 처음으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의 기사가 터져 나오면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았습니다. 은경은 즉시 김 형사에게 연락하여 15년 전 미제 실종 사건을 살인 사건으로 재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장석도 게이트는 단순한 부패 사건을 넘어 수많은 서민들의 삶을 파괴하고 진실을 묻기 위해 살인까지 서슴지 않은 극단적인 범죄 조직이었음이 밝혀졌다. 장석도는 이제 모든 것을 잃었다는 체념해 2시간 동안 자신이 저지른 모든 범죄를 자백했다. 폭행 수백 건, 공갈 협박 수천 건, 그리고 5건의 살인과 14명의 자살 방조. 그는 부패 카르텔의 정점을 향해 말을 이었다. 류민준 의장은 공동 경영자였습니다. 저는 더러운 일을, 류민준은 정보와 보호를 제공했습니다. 재개발 계획, 단속 정보, 경쟁자의 약점까지 모두 미리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자신이 믿고 의지했던 혹은 자신이 협박할 대상으로 삼았던 최고위층 인사들의 이름을 거론했다. 경찰청 차장 한, 국토부 국장 최, 시의원 5명 모두 연루되어 있습니다. 제가 비상시에 대비해 숨겨둔 증거들이 있습니다. 제 변호사 사무실 금고에 숨겨놓았습니다. 비밀번호는 제 생일입니다. 은경은 곧바로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을 지시했다. 장석도는 자신의 모든 것을 스스로 폭로함으로써 한때 그를 지켜주었던 거대한 시스템을 무너뜨리는데 일조했다. 접견 시간이 끝날 무렵 장석도가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청장님은 두렵지 않습니까? 제가 건드린 사람들은 이대로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저보다 더 큰 손이. 은경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두렵습니다. 하지만 두려워서 멈춘다면 당신 같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활개칠 것 아닙니까? 장석도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이 이겼습니다. 완벽하게. 은경은 접견실을 나섰다. 장석도의 마지막 경고는 그녀의 귓가에 맴돌았지만 이제는 멈출 수 없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악의 고리를 끊어내야 할 운명을 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미제 살인 사건의 재수사는 장석도 게이트 수사를 정치적 영역에서 형사적 영역으로 완전히 확장시키는 결정적 순간이었다. 그녀의 결단 아래 서울의 부패 카르텔은 최종적인 붕괴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장석도의 극단적인 자백과 그의 변호사 사무실 금고에서 압수된 결정적인 증거들, 최고위층 인사들과의 대화, 녹취 파일 및 비자금 장부, 은 부패 카르텔의 심장부에 치명타를 입혔다. 최은경 청장의 지휘 아래 수사팀은 장석도가 지목한 경찰청 차장, 국토부 국장, 류민준 시의회 의장을 포함한 80여 명의 연루자들에 대한 체포 및 구속 절차에 돌입했다. 정의의 칼날은 이제껏 누구도 건드리지 못했던 서울의 가장 높은 곳을 향했다. 몇 달 후 봄이 시작되는 따뜻한 아침,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은 취재진과 시민들, 그리고 수많은 피해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오늘은 장석대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리는 날이었다. 은경 청장은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방청석에 조용히 자리 잡았다. 그녀의 옆에는 최재원 씨와 장석도 조직의 폭력으로 인해 아들을 잃은 수많은 유가족들이 함께했다. 그들의 침묵은 법정의 공기보다 더 무거웠다. 재판장이 입장하고
모든 이들이 기립했다가 자리에 앉았다. 장석도는 수갑과 포승줄에 묶인 채 피고인석에 끌려 나왔다. 그의 얼굴은 더 이상 오만한 사업가가 아니었다. 희끗희끗한 머리와 깊게 펜 주름은 몇 달간의 감옥 생활과 패배를 웅변하고 있었다. 재판장은 판결문을 낭독하기 시작했다. 피고인 장석도는 살인, 살인교사, 특수폭행, 공갈, 조직폭력 행위 등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됩니다. 방청석에서 낮은 탄식이 터져 나왔다. 재판장은 피고인의 죄질을 낱낱이 열거했다. 피고인은 20년간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질렀으며 15년 전 언론인 살해를 포함해 5명을 직접 살해하고 14명을 자살로 내몰았습니다. 피해자는 32인에 달하며 피해 금액은 산정 불가능할 정도로 막대합니다. 장석도는 고개를 숙인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재판장은 특히 은경청장에 대한 폭행 사건을 언급하며 강조했다. 특히 현직 경찰청장에 대한 폭행은 공권력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법치주의를 훼손한 중대 범죄입니다. 피고인은 자백과 반성의 기미를 보였으나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재범 위험성이 높아 중형이 불가피합니다. 법정은 다시 침묵에 잠겼다. 모두가 최종 선고를 기다렸다. 이에 본 재판부는 피고인 장석댁에 징역 22년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22년. 그의 나이를 고려했을 때 이는 사실상의 종신형이나 다름없었다. 재판장은 이어서 그의 범죄 수익에 대한 처분을 내렸다. 피고인의 총 200억 원 상당의 자산은 전부 범죄 수익으로 확인되어 국가 귀속 처리되며 피해자들에게 총 50억 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합니다. 장석도는 비틀거렸다. 평생을 악행으로 쌓아 올린 모든 부와 권력이 단 한 번의 정의로운 수사 앞에 완전히 붕괴되는 순간이었다. 선고가 끝난 후 장석도가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다며 재판장의 허가를 구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용서받을 자격은 없지만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나 유가족들의 표정은 싸늘했다. 자살한 아들의 아버지인 한 노인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이제 와서 사죄해봐야 내 아들이 돌아옵니까? 당신은 지옥에나 가시오. 재판장의 제지로 법정은 정리되었고 장석도는 교도관들에 의해 끌려나갔다. 그는 법정을 나서면서 은경청장을 멍하니 바라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법원 밖으로 나서는 은경청장을 수많은 기자들이 애워쌌다. 소감이 어떻습니까, 청장님? 은경은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단호하게 대답했다. 정의가 실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아직 심판을 받아야 할 거물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곧이어 류민준 시의회 의장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었다. 장석도의 상세한 증언과 은경이 확보한 결정적인 증거들 덕분에 류민준은 뇌물수수, 직권남용, 부패 유착 등의 혐의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징역 15년이 선고되었다. 또 한 명의 거물이 부패의 성체가 무너져 내린 것이다. 재판이 끝난 후 은경은 장석도의 자백을 통해 해결된 15년 전 미제 살인 사건을 최종적으로 매듭지었다. 실종된 기자의 유해가 발견되었고 그의 유가족들은 15년 만에 아들의 시신을 찾고 범인을 심판대에 세울 수 있게 되었다. 유가족들의 오열은 단순한 슬픔이 아닌 오랫동안 묵인되었던 진실이 마침내 밝혀졌다는 해방의 눈물이었다. 또한 노숙자로 전락했던 최재원 씨는 은경의 도움으로 병원에서 완전히 회복했고 장석도의 몰락으로 인해 모든 혐의와 빚에서 자유로워졌다. 그는 재개발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 협조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은경은 재판 결과를 지켜보며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 진정한 공의는 단순히 악인을 처벌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파괴된 삶을 복원하고 잃어버린 희망을 되찾아주며 피해자들의 존엄성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장석도의 범죄 수익이 몰수되어 피해자들에게 배상될 것이라는 확정 판결은 그녀의 싸움이 단순한 법적 승리를 넘어 윤리적 승리였음을 입증했다.
경찰청으로 돌아온 그녀는 수사팀과 함께 최종 보고회를 가졌다. 김 형사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청장님 덕분에 경찰 신뢰도가 2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내부 개혁도 성공적이었습니다. 은경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여전히 무거웠다. 하지만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부패는 언제든 다시 자라날 수 있는 잡초와 같습니다. 우리는 뿌리까지 뽑아내야 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서울에 가져온 이 엄청난 변화에 만족했지만 이제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때가 되었음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역할은 여기까지였다. 권력에 의해 오염된 시스템을 정화하는 것. 그 임무는 완수되었다. 이제 그녀는 새로운 운명, 미래의 정의를 위한 씨앗을 심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장석도와 류민준을 비롯한 부패 카르텔의 핵심 인물들이 잇따라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장석도 게이트는 법적으로 종결되었다. 류민준 의장에게도 징역 15년이 선고되자 서울시는 20년간 이어진 부패의 그림자를 걷어내는 대대적인 숙청 작업을 시작했다. 경찰 조직의 신뢰도는 2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최은경 청장의 이름은 공직사회의 양심을 상징하는 아이콘이 되었다. 수사 종결 후 몇 달이 흘렀을 무렵 가을의 끝자락에 접어들었다. 경찰청장실 창밖으로는 은행잎이 노랗게 물들어 떨어지고 있었다. 은경은 개혁 성과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다. 김 형사는 이제 어엿한 경정계급장을 달고 청장실로 들어왔다. 청장님, 부패 신고 시스템이 완벽하게 재정비되었습니다. 익명 신고와 신고자 보호 장치가 대폭 강화되었고 한 달 동안 부패 관련 제보가 300건을 넘어섰습니다. 은경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단지 몇몇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었다. 시스템이 스스로 작동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진정한 승리였다. 그때 경찰청장으로부터 그녀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차 청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일로 경찰의 이미지가 완전히 개선되었습니다. 다음 달 정년퇴직 아닙니까? 경찰청장 연임이나 혹은 다른 고위직을 고려해 보시겠습니까? 이 개혁을 완성시켜 주셔야 합니다. 은경은 잠시 창밖의 낙엽을 바라보며 숙고했다. 권력의 최정점에 설 수 있는 기회. 하지만 그녀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감사합니다, 청장님. 하지만 저는 후배들에게 자리를 물려주고 싶습니다. 제가 만든 시스템을 그들이 이어나가 주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현장이 아닌 뿌리를 만드는 일에 집중하려 합니다. 그녀는 경찰 조직의 수장이 되는 대신 경찰대학 법학부 교수직 제안을 수락했다. 그녀의 소명은 이제 부패를 처벌하는 것을 넘어 미래의 경찰관들에게 정의와 원칙을 가르치고 그들의 운명적인 사명감을 일깨우는 것으로 바뀌었다. 퇴임식을 앞두고 은경은 피해자들을 다시 만났다.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자살 피해자의 아버지는 은경을 반갑게 맞았다. 노인은 직접 따뜻한 국수를 끓여내왔다. 우리 아들이 참 좋아하던 겁니다. 장석도가 22년형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고맙습니다, 청장님. 처음에는 아무도 귀 기울여주지 않았는데 청장님만이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노인은 조용히 봉투 하나를 은경에게 건넸다. 이것은 아들의 생명보험금입니다. 청장님이 피해자들을 돕는 데 써주십시오. 은경이 거절하려 하자 노인은 간곡하게 부탁했다. 이래야 우리 아들도 편히 눈 감을 수 있을 겁니다. 은경은 그 순수한 희생과 신뢰를 감히 거절할 수 없어 눈물을 머금고 봉투를 받았다. 그리고 거리에서 그녀는 최재원 씨를 다시 만났다. 그는 더 이상 낡은 옷차림의 노숙자가 아니었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다. 청장님, 건강하셨습니까? 덕분에 건설회사에 재취업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결혼합니다. 자원봉사활동에서 만난 분입니다. 최재원 씨가 환하게 웃으며 건넨 악수는 법적 승리가 가져온 인간적인 구원의 가장 확실한 증거였다. 은경의 퇴임식은 엄숙했지만 따뜻했다. 전 직원이 참석했고 수많은 피해자들이 방청석을 채웠다. 김 형사가 팀을 대표하여 꽃다발을 건네며 눈물을 글썽겼다.
청장님의 가르침을 잊지 않겠습니다. 덕분에 저희는 진짜 경찰관이 되었습니다. 최재원 씨와 피해자 대표들은 그녀에게 직접 만든 큰 액자를 선물했다. 그것은 30명의 피해자들이 손수 쓴 감사 편지를 모은 것이었다. 은경은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마지막 연설을 시작했다. 진정한 정의란 악을 벌하는 것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선량한 사람들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녀는 힘주어 말했다. 제가 떠나도 정의는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정의를 수호해 주십시오. 경찰관으로서 여러분은 이 도시 시민들의 희망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퇴임식이 끝나고 은경은 청장실을 정리했다. 책상 위에는 그녀가 공직자로서 마지막으로 남긴 메모가 놓여 있었다. 후임 청장에게 어려운 순간이 올 것입니다. 압력도 위협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단순한 질서가 아니라 시민들의 희망입니다. 경찰청을 나서는 그녀의 뒷모습을 직원들이 도열하여 배웅했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딸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창밖으로는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깨끗하고 순수한 눈처럼 그녀의 손을 거친 이 도시 역시 조금씩 정화되고 있었다. 딸은 물었다. 엄마, 이제 정말 끝난 거야? 은경은 창밖에 눈 덮인 도시 야경을 바라보았다. 장석도가 경고했던 너 큰 손이 여전히 남아있을지 모른다는 사실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임무는 끝났다. 그녀의 싸움은 이제 씨앗이 되어 수많은 젊은 경찰관들의 심장 속에서 자라날 것이다. 큰 산은 넘었어. 은경은 미소를 지었다. 정의는 계속되고 계승되어야 하니까. 그녀가 서울에 남긴 것은 단순한 기록이나 승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악인은 반드시 벌을 받고 선량한 사람들은 보호받는다는 굳건한 믿음이었다. 그것이 바로 최은경 청장이 대한민국 수도에 남긴 가장 위대한 유산이었다.